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는 2-3의 생명 시스템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명도 사실 뭐 우리가 지금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구 시스템은 건너뛰었지만 생명도 여러 가지 요소가 체계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생명 시스템이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세포와 그 다음에 세포맥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0페이지를 펴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요.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인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포들의 모임인 생명체가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막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1페이지에는 이제 활동으로 단원 열기 해가지고 중학교 때 배운 여러분들이 세포 소기관의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가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포도당을 합성하는 기계에 해당하는 세포 소기관이 무엇이냐? 예, 포도당을 합성하니까요. 엽록체에 대한 설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세포 소기관이라고 한다면 미토콘드리아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앙통제소, 공장이 원활하게, 즉 세포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조절하는 중앙 제어 장치, 바로 핵에 대한 얘기고요. 출입구, 공장의 출입구에 해당하는 건 세포막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142페이지 얘기를 해보면요. 각각의 생물은 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해서 다양한 생명 활동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생명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그 단위는 무엇이냐? 바로 세포입니다. 단세포 생물이라면 세포 한 개가 그 자체가 하나의 개체가 되겠고요. 다세포 생물이라면 그런 세포가 유기적으로 조직되어서 이제 개체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계를 보면 일단 가장 기본 단위가 세포가 되겠죠. 세포에는 기능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혈액을 구성하는 적혈구라고 하는 세포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표피를 구성하는 상피세포, 그다음에 이제 식물의 이빨, 입을 구성하고 있는 입살세포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세포들이 모여서 모양이나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또 조직을 형성합니다. 결합 조직. 세포나 장기 같은 걸 연결해주는 그런 조직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인대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상피 조직은 표피 세포들이 모여서 이제 표피, 껍데기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울타리 조직. 이런 것처럼 조직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런 조직이 또 모여서 하나의 기관을 만듭니다. 우리가 이제 동물이 가지고 있는 심장, 위 같은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식물에서는 잎이나 줄기, 뿌리 이런 것들 기관이라고 하고요. 그런 기관들이 여러 가지 모여서 독립된 구조와 기능을 가진 하나의 생명체, 이걸 바로 개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자세히 얘기를 해본다면 사실 동물이랑 식물이랑 조금 다르기는 해요. 동물 같은 경우는 세포, 그다음에 세포의 모임인 조직, 그리고 그런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이제 여러 기관들이 공통의 기능을 담당할 때 그걸 기관계라고 하죠. 순환계, 소화기계, 혹은 호흡계 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신경계 이런 것도 있겠죠. 개체를 만들어요. 반면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이면서 양분을 얻고 이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생명체이기 때문에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이제 기관계라고 하는 게 있다기보단 그런 조직들이 조직계, 그 다음에 기관을 만들고 개체를 형성하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작은 세포가 모여서
여러 가지 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기능을 가지는 그런 개체를 형성한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가 되는 세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 동물 세포랑 식물 세포의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뭐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 구분 없이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1번부터 6번까지의 기관입니다. 1번이 핵이고요. 물론 이건 진핵 세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포체, 뭐 리보솜, 그 다음에 4번이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5번이 골지체, 그 다음에 6번이 세포막. 여기까지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동물 말고 식물은 7번이 세포벽, 그 다음에 8번 엽록체, 그 다음에 9번 발달된 액포. 이런 건 이제 식물 세포만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이 되겠습니다. 예, 각각의 세포 소기관이 하는 일을 뭐 간단히 정리를 해본다면 핵, 예, 세포의 기능과 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건데 바로 DNA가 있죠. DNA. 그래서 생명 활동을 통제하고 조절, 그다음에 그 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결정하는 이제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핵은 핵망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물질이 여기 통과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소포체라고 하는 아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통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핵막으로부터 이제 세포막까지 쭉 세포막까지는 아니고 핵막으로부터 연결돼서 세포질까지 쭉 퍼져 있어서 운반하는 리보솜에서 이제 합성된 단백질을 운반하는 운반의 기능이 있는 그런 뭐 길이다, 통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실제로도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미로처럼 생긴 그런 길처럼 생겼어요. 이게 바로 소포체입니다. 그 다음에 리보솜이요. 리보솜은 이제 콩알처럼 생긴 건데 여기 지금 보면 소포체에 콩알 같은 까만 아이가 붙어 있죠. 얘가 바로 리보솜입니다. 리보솜은 막 구조가 없어요. 막이 없는 이제 그런 세포 소기관인데 얘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얘는 이제 생명체가 뭐 포도당 같은 양분을 흡수를 하면요. 그 양분이 세포 속으로 최종적으로 들어가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 호흡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포 호흡은 한마디로 연료를 그냥 태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포도당에 있던 그런 화학 에너지, 이제 물질이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ATP라고 하는 물질의 에너지로 바꿔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이제 생명들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에너지 공장에 해당하는 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지체는 소포체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얘는 이제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소포체를 거쳐서 이 골지체가 얘를 싸서 바깥으로 분비하는 데 관여하는 그런 통로처럼 생긴 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세포막은 세포를 외부와 분리시키는 그냥 막이에요. 막.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세포 안팎으로 물질 출입이 일어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바로 동물세포, 식물세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벽부터는 식물세포만 가지고 있는 애인데요. 세포막 바깥쪽으로 좀 딱딱하다라기보다 이제 이렇게 세포의 형태를 갖추게 하는 그런 애인데요. 세포벽의 주성분이 셀룰로스.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섬유소요. 섬유소. 그래서 실제로 식물 같은 경우에 30% 정도가 이 섬유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엽록체는 타원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이고요. 그 안에 이렇게 동전이 쌓여 있는 그런 애들이 이제 그라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얘는 바로 광합성을 주관하는 그런 세포 소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포라고 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건데 좀 늙은 세포요. 늙은 식물 세포에서 크게 발달되어 있고 그 안에는 물, 양분, 색소, 노폐물 같은 것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네, 교과서에 이러한 세포 소기관에 대한 확인 문제가 있는데요. 143페이지 DNA가 있으며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세포 소기관. 그럼 뭐 핵이죠. 그 다음에 단백질을 합성하는 세포 소기관 리보솜입니다. 예, 여기서 잠깐 세포 소기관들을 좀 정리를 하고 가면요. 일단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구조를 비교해 봤을 때 모두 공통적으로 있는 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핵, 소포체,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골지체, 세포막 이런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 바로 엽록체, 그 다음에 바깥쪽에 세포벽, 그 다음에 크게 발달된 액포 이런 애는 식물세포에만 있고요. 세포 소기관 중에 막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있고 막구조가 없는 애가 있습니다. 이때 막구조가 아닌 것, 리보솜이요. 막이 없는 것, 요 기억을 하면 좋겠죠. 이처럼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도 이제 여러 개의 세포 소기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세포 소기관이 상호작용하면서 유기적으로 하나의 기능을 담당해요.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2-3-3의 유전 부분에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핵에 있는 DNA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 유전 정보를 가지고 바로 리보솜에서는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이제 통로인 소포체를 거쳐서 분비체인 골지체를 거쳐서 바깥쪽으로 분비되게 되죠. 그런 아이들이 이제 몸 곳곳으로 퍼져 나가는 거예요. 상호작용하면서 유기적으로 생명활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에너지 전환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예요. 예, 바로 에너지 공장. 에너지 공장이라 그래서 없던 에너지를 짠 하고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이거는 동물이나 식물 세포가 이제 흡수한 양분이요. 예를 들면 가장 최종적으로는 포도당 같은 애죠. 그럼 물질에 저장되어 있던 화학 에너지를요. 생명 활동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 이게 이제 나중에 배우는데요. ATP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에 화학 에너지로 저장해 놨다가 쓰고 싶을 때 얘를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 쓰게 돼요. 그래서 포도당이 가지고 있던 화학 에너지를 ATP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세포 소기관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반면에 이제 엽록체는요. 식물 세포만 가지고 있는 아이로서 CO2와 물을 재료로 해서요. 빛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포도당을 합성함으로써 포도당에 있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이런 세포 소기관이 바로 엽록체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는 세포, 그리고 이런 세포들이 모여 있는 생명체는 어쨌든 끊임없이 생명 활동을 하면서 생명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생명 활동에서 되게 중요한 게 바로 외부 환경과 독립되는 세포의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물질은 내보내고 필요한 물질은 흡수하는 이런 물질 출입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이런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포막입니다. 그리고 세포막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해서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지 않습니다. 또 어떤 물질은 배출하고 어떤 물질은 흡수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세포막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세포막이 이러한 특성을 갖는 이유는 바로 걔의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같은 경우는 페이지 144페이지에 탐구 활동을 통해서 세포막이 어떤 방식으로 물질을 이동시키는가를 탐구를 통해서 알아보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145페이지에 이론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탐구를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45페이지를 먼저 펴시면요. 일단 세포막의 구조가 먼저 나오는데요. 세포막을 이루는 주성분은 인지질이라고 하는 물질과 단백질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주로. 이때 구조를 생각해 보면요. 인지질이라고 하는 물질이 두 겹으로 쌓여서 두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인지질이 이중층이 있고요. 그 안에 이렇게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때 인지질이라고 하는 물질을 보면요. 사실 인지질은 좀 원자가 좀 많이 모여 있는 좀 커다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이제 원자가 뭐 몇십 개 모여 있는 그런 분자예요. 이때 이 분자는 크게 이제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이 있는데 이 머리 부분은 사실 물하고 되게 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을 친수성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물하고 되게 잘 섞여요. 반면에 꼬리 부분은요, 사실 탄소가 계속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꼬리 부분은 탄소 사슬이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물하고 잘 섞이지 않아요. 이때 물하고 잘 섞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소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원하다, 우리 관계가 별로 안 좋아라는 뜻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물하고는 안 섞이지만 기름하고는 좀 친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지질은 친수성 부분과 소수성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일에 인지질을 물에 넣는다면 이 친수성, 물하고 친한 부분이 물 쪽을 향해서 배열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지질이 이러한 구조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세포막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세포막은 이러한 인지질이 두 줄로 이루어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인데요. 세포박이 있고 여기 세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세포막이 있을 때 이 세포박하고 세포의 안은 사실 둘 다 물이 되게 많아요. 물이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분리가 되면서 물하고도 친하게 지나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세포가 유지가 되려면 사실 그 막을 경계로 안팎에 물이 많을 때 이 물하고는 잘 어우러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포막이 이렇게 인지질이 쭉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데 이러한 인지질이 두 줄로 배열되어 있는데 이때 꼬리 부분, 물하고 안 친한 소수성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이 물하고 친한 친수성 부분은 각각 바깥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쪽을 향하고 있어서 세포 밖에 있는 물성분이나 세포 안에 있는 물성분하고도 다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풍부한 세포 안팎의 환경에서 소수성 꼬리가 안쪽으로, 그 다음에 친수성이 바깥쪽으로 배열됨으로써 세포 안팎에 물이 많은 환경에서도 세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아주 유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 두 줄짜리로 배열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방에 여러분 수련회 갔을 때 방에 친구들이 쫙 누워 있는데요. 두 줄로 누워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때 다리는 모두 안쪽으로, 머리는 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두 줄로 누워 있는 모습이 바로 이게 이제 쭉 연결돼서 세포막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인지질 이중층 중간중간에 단백질이 껴 있는데요. 단백질을 통해서는 뭐 물질이 이동한다던가 아니면 뭐 외부로부터 오는 신호를 이제 단백질을 통해서 인식한다던가 아니면 뭐 효소의 역할을 해서 화학 반응에 관여한다든가 등등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세포막은요, 사실 유동성이 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쫙 붙어 있어서 얘네들이 아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결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일렬로 차렷하고 다 일렬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면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여 갈 수 있어요. 물 위에 기름 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위에 기름 떠 있으면 걔네들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죠. 아니면 물 위에 나무 토막 10개를 쭉 일렬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나무 토막 사이사이가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세포막의 특징입니다. 이처럼 이중층에 단백질이 이제 박혀 있는, 관통하고 있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제 물질이 이동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우리 책에선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방법을 두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확산이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삼투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확산이라고 하는 방법은 이제 교과서 146페이지부터 나오는데요. 사실 확산은 여러분들 뭐 잘 알아요. 어떤 거냐면 물에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물에 잉크방울을 이렇게 딱 두면 잉크방울이 쫙 퍼져서 골고루 퍼지게 되죠. 그 다음에 교실의 한 군데에서 향수를 한번 찍 하고 뿌려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근처에만 냄새가 나겠지만 그 냄새를 나타내는 입자들이 골고루 퍼지게 되죠. 이처럼 확산은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는 성질 때문에 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퍼져가는 그런 현상을 확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확산은 분자가 원래 가만히 있는 애가 아니라 원래 운동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그런 특성에 의해서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면서 그냥 저절로 퍼져나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이러한 확산은 크기가 작은 아이들이 빠르게 잘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또 높을수록 분자들이 잘 운동하니까 잘 퍼져나가고요. 농도차가 클수록 빠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잉크방울이 막 모여 있고요. 이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농도 차이가 크죠? 그럼 빨리 퍼져나가요. 근데 여기도 잉크가 있고 여기도 잉크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퍼져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확산의 특징은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을 때 각 물질은 다른 물질의 농도에 관계없이 그 물질의 농도 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확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기 중에 만일에 향기가 퍼져나가요. 근데 공기 중에는 향기가 나는 입자 말고 산소 입자나 질소 입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걔네들이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랑 상관없이 그냥 향기 나는 입자가 많은 곳에서 적게 있는 곳으로 퍼져나간다. 그래서 각각의 입자들이 독립적으로 퍼져나간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입니다. 이처럼 양이 많은 곳에서 양이 적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확산은요. 세포막에서 사실 두 가지 방법으로 퍼져나갑니다. 하나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방식입니다. 아까 기억나죠? 예, 세포막은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이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단백질이 관통을 하고 있어요. 이때 이 방법은 이렇게 인지질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인지질 통해서. 단백질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인지질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이 바로 인지질 이중층을 관통하는 방법인데요. 주로 크기가 작은 기체 같은 애들이요. 산소나 이산화탄소처럼 크기가 작은, 예를 들면 기체 같은 아이들이 바로 이렇게 인지질을 통해서 갈 수 있고요. 또 인지질, 지방이죠.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물질.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지용성 비타민 DA 뭐 이런 거 배웠죠. 이런 아이들이 바로 인지질층을 통해서 퍼져나갑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요. 폐포에서. 그러니까 폐에서요. 세포 안에는 이제 세포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혈액을 통해서 운반되어 온 산소가 있어요. 근데 세포는 산소를 필요로 하니까요. 산소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렇게 산소가 인지질층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확산.
반면에 세포 안에 있던 CO2는 세포 바깥에는 CO2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겠죠. 이처럼 농도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인지질층을 통해서 확산될 수 있고요. 예, 또 어떤 물질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인지질층이 있고 단백질이 있는데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인지질은 기름 성질이라 그랬죠. 그래서 기름에 안 녹는 애들이요. 주로 물에 녹는 애들. 그게 바로 이온이에요. 전기를 띠고 있는 이온. 그 다음에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아이들은 물에 녹기도 하지만 좀 입자가 커서요. 인지질을 통하지 못해요. 그래서 단백질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도당이 세포 밖에 되게 많이 있고요. 세포 안에 포도당이 없어요. 그러면 이 포도당이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들어오는데 확산되는데 인지질을 통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이제 흡수되는 방법인데요. 이때 이 단백질이요. 단백질층이 있으면 아무거나 여길 다 통과하는 게 아니라 포도당을 통과시킬 수 있는 단백질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단백질은 특정한 물질만을 이동시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참고로요. 확산이 이제 빠르게 일어날 것이냐, 느리게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게 있는데 보통 이중층으로 통해서 일어나는 확산은 사실 여기가 많이 있고 여기가 조금 있고 이렇게 해서 세포 안팎의 농도 차이가 클수록 빨리 이동해요. 그래서 농도 차이가 별로 없을 때는 속도가 되게 느려요. 반면에 단백질을 통한 확산은 단백질 통로가 이제 단백질이 뭐 운반을 한다던가 아니면 결합을 해서 운반을 한다던가 하기 때문에 농도 차이가 별로 없어도 사실은 속도가 꽤 빨리 일어나요. 하지만 단백질을 통한 확산의 특징. 농도 차이가 커진다고 해서 마냥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속도가 빨라지다가 어느 정도는 지나면 빨라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시키는데 단백질이 막 다른 아이랑 결합을 해서 이동을 시키고 있다면 더 이상 통로가 되는 단백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포화 상태. 근데 다 결합을 하거나 다 운반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바깥에 물질이 많아도 더 이상 이동을 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확산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참고이고요. 두 번째.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법에 삼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삼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사실 이제 막 중에 여러분 계란 달걀을 찐 달걀을 까서 먹을 때요. 딱딱한 껍데기는 까졌는데 속에 있는 이렇게 하얀 약간 불투명, 반투명한 껍질이 남아있는 경우 있죠. 그런 막이 이제 반투막이라고 하는 막인데요. 그런 반투막은 크기가 작은 애는 통과를 할 수 있지만 크기가 큰 애들은 통과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만 투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막이에요. 근데 바로 세포막이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설탕물이다 하면 설탕 입자는 보통 설탕 입자는요. 물하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커요. 그래서 설탕은 통과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물은 조그맣기 때문에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세포막과 같은 반투막은 용매, 즉 물만 통과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물만 통과시켜요. 그래서 이 세포막을 통해서 물이 많은 쪽에서 물이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삼투라고 합니다. 지금 U자로 생긴 관에 여기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요. 두 개 다 설탕물이에요. 근데 얘가 농도가 낮아요. 농도가 작다는 건 물이 많고 설탕이 작다는 뜻이죠. 적다. 반면에 농도가 높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물이 적고 설탕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농도가 서로 다른 용액이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있으면 농도가 같아지고 싶어 해요.
농도가 같아지고 싶어 해요. 그럼 농도가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은 설탕이 이동하거나 물이 이동하는 방법인데, 여기 확대된 그림처럼 설탕같이 큰 아이는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농도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많은 쪽에서 물이 적은 쪽으로 물이 이동을 합니다.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물론 물은 양쪽으로 다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이 많은 쪽에서 이동을 하는 것이 더 많고, 이쪽에서 물이 조금밖에 이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10개 가면 이쪽으로 한 2개 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쪽으로 이동을 많이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물이 많아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현상에 의해서 바로 둘 사이의 농도 차이가 적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삼투라고 하고, 삼투는 한마디로 물이 많은 쪽에서 물이 적은 쪽으로 확산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삼투는 사실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배추 절일 때요. 배추 소금 뿌려 놓으면 이렇게 쪼그라들죠. 이게 뭐냐면 세포막이 있고요. 밖에 소금을 뿌렸어요. 그 다음에 이건 세포 안에도 액포 이런 데 물이 있죠. 근데 소금을 뿌렸으니까 누가 더 진해요? 얘가 농도가 진해요. 그러면 얘네들의 농도를 맞춰주려면 어쨌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소금 자체는 막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물이 이동을 합니다. 이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진한 쪽으로 물이 빠져요. 그럼 세포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니까 쪼글쪼글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세포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 그래서 우리가 소금에 절인다던가 설탕에 절이는 거, 그렇게 되면 다 쪼글쪼글해지죠. 그런 쪼글쪼글해지는 거 바로 삼투에 의해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세균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요. 또 그 안에 있는 세균에서도 세균 밖으로 물이 빠져나와 세균이 죽어버리는 그런 살균 효과가 있는 거고요. 이러한 삼투 현상 여러분들이 집에서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건포도 혹은 말린 블루베리, 이런 것들 물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 안은 세포막이 있고 안은 진하고 밖은 그냥 물이에요. 그러니까 묽은 쪽에서 진한 쪽으로 물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쭈글쭈글했던 건포도가 탱탱해지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삼투 현상에 의해서 사실 세포의 모양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포에서 모양이 바뀌는 것은 얘가 동물세포냐 아니면 식물세포냐에 의해서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단 적혈구, 이 세포예요. 그럼 바깥에 세포막이 있겠죠.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얘 안과 밖에 농도가 똑같습니다. 농도가 똑같으면 크기의 변화가 없죠. 그래서 크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고농도, 즉 바깥이 진하고 안에가 묽은 이런 용액에 집어넣어요. 그럼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묽은 데서 진한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럼 안에 있던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쭈글쭈글해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세포막이 있는데 바깥에 저농도, 바깥이 묽고요. 그 다음에 안에가 진해요. 그럼 농도가 같아지기 위해서 밖에서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 부풀어 오르다 못해 얘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져요. 그래서 적혈구가 터지는 현상을 보통 용혈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식물세포는요, 사실 식물세포도 똑같아요. 근데 얘는 세포막이 있고 바깥에 훨씬 더 딱딱한 세포벽이 있어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수축을 한다 해도 얘가 수축을 하면 세포벽으로부터 세포막이 떨어져서 이렇게 쪼그라드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얘가 퍼진다 하더라도 얘가 그냥 부풀어 오르고 세포벽을 뚫고 터질 정도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제 여기서 그림에 혹시 테두리 같은 게 보이나요? 이 사진에서 이 테두리? 이 테두리가 사실 세포벽이에요. 잘 안 보이겠지만 테두리 이런 게 세포벽이에요. 세포벽. 그 다음에 그 안에
세포막이 있습니다. 이때 세포벽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막이 있는 거예요. 막. 얘네들의 농도가 같다. 그러면 뭐 크기가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정상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이 있고 막 안에가 막 바깥이 벽 얘를 고농도에 넣어요. 그럼 여기가 저농도니까 물이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요 안에 근데 세포벽의 크기는 그렇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셀룰로스가 딱 이렇게 각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포막의 안쪽에서 물이 빠져나오면서 세포막 안쪽이 쭈그러져요. 그래서 이 테두리와 세포막이 이렇게 분리돼서 이렇게 세포벽, 그러니까 테두리로부터 분리돼서 세포 안이 분리되는 이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원형질 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벽이 있고 막이 있는데 얘를 저농도에서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서 물이 들어오겠죠. 물이 들어와서 얘가 빵빵하게 차요. 빵빵하게 차는데 얘가 계속 물이 들어오면 뚫고 나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가면 터질 텐데 이 벽이 단단하게 각을 잡고 있기 때문에 터지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그냥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일만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어떤 용액, 어떤 농도의 용액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런 물질 이동에 의해서 진짜 세포가 어떻게 변하는지 탐구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요. 교과서 144페이지에 이제 동물세포인 달걀 노른자하고 식물세포인 양파 표피세포를 이제 증류수. 이거는 아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이에요. 그 다음에 10% 설탕용액, 20% 설탕용액에 넣어놓는 겁니다. 이때 세포액은 농도가 약 5% 정도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돼요. 사실 그러니까 10보다는 작아요. 10보다는 묽어요. 세포액.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측 가능한가요? 증류수면 세포 바깥이 저농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부풀어 오를 거예요. 그런데 10% 설탕 용액이라면 안이 저고 바깥이 고예요. 그럼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쪼그라들 거예요. 쭈그러들어요. 얘 20%더 고예요. 농도 차이가 더 많아요. 그럼 더 많이 빠져나가서 더 쪼그라들겠죠. 결과를 보면 원래는 38ml였던 아이가 증류수에 넣으면 부풀어서 커집니다. 반면에 10%나 20%에 보면 쭈그러듭니다. 줄어들었는데 어디가 더 많이 쭈그러들었어요? 20%. 즉 농도 차이가 클수록 쭈그러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양파. 이건 식물세포죠. 얘도 역시 증류수 10%, 20%. 세포액은 약 5%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부풀겠고요. 얘는 쭈그러들고 얘도 역시 쭈그러들겠죠.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 테두리가 세포벽이에요. 증류수에 넣어두면 안으로 물이 들어가서 아주 빵빵하게 차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10%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오죠. 그래서 벽하고 세포하고 여기 사이에 틈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쪼그라든 거예요. 20%는 더 쪼그라들었죠. 그래서 완전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어요. 이처럼 세포가 여러 가지 농도의 용액 안에서 물질 이동이 일어나는 걸 탐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 지금까지 살펴본 사실 삼투나 확산은 에너지를 쓰지 않는 그런 방법의 이제 물질 이동 방법이었는데요. 실제로 생명체 내에서는요, 농도가 적은 데에서 농도가 큰 데로 물질을 이동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농도가 3개밖에 없는데 여기는 되게 많이 있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사실 에너지를 쓰면서
억지로 에너지를 쓰면서 억지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능동수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뭐 단백질이나 아니면 인지질을 통과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이동을 시킬 수 없는 좀 커다란 아이들, 뭐 효소 이런 애들, 입자가 원자가 500개 이상이 모여 있는 이러한 아이들이 또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세포 막 자체가 여기 바깥에 있는 애를 이렇게 먹어버렸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아이를 뱉어내는 이런 일들도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물질 이동을 시켜야 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뭐 삼투나 확산을 우리가 여기선 주요하게 배우지만 그 외에도 물질을 이동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확인 문제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투과성이 달라지는 세포막의 특성을 뭐라고 하나요? 바로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스스로 해결해보기. 근육세포는 포도당과 산소를 공급받아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그 과정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데 이때 어떤 방식으로 물질이 이동하느냐 하는데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작은 기체들은요. 인지질을 통해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되고 포도당같이 좀 입자가 큰 아이들은 그 다음에 물에 녹는 아이들은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과서 147페이지까지 세포와 세포의 구조와 기능, 그 다음에 세포막의 기능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